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폭스바겐 티구안입니다. 2020년형 모델인데요. 폭스바겐이 2020년형 모델로 교체하면서 포모션 트림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앞바퀴 굴림 2개 트림에 포모션 트림을 더해서 티구안이 이제 3개 트림으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티구안을 앞세워서 한국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판매 가격 4,757만 원이고요. 2.0 TDI, 그러니까 직분사 터보 엔진을 적용을 해서 최고 출력 150마력의 힘을 냅니다. 여기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더해서 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델로 투입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아주 단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죠. 차체 크기가 길이 4485, 너비 1840, 높이 1675mm, 그리고 휠 베이스는 2680mm의 크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직선이 강조된 모습이죠. 라디에이터 그릴, 보닛의 라인, 그리고 측면의 캐릭터 라인까지 견고한 직선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특히 보닛 뒤에 이 라인요, 여기에 손을 대보면 마치 보는 것과 달리 예리한 각을 잡아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 시스템, 그리고 견고한 가로 라인이 강조된 라디에이터 그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룸에는 2.0 TDI 디젤 엔진이 들어와 있죠. 150마력의 출력을 내는데요. 보시면 엔진이 엔진룸에서 조금 낮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낮은 무게중심, 좀 더 좋은 주행 안정감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리고 엔진룸 이 바깥 테두리를 눌러서 이런 좀 더 차체의 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빔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엔진룸을 감싸는 이런 빔을 설치하고 있어서 차체의 흔들림, 비틀림에 좀 더 좋은 차체 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견고한 측면 캐릭터 라인을 그어 놓고 있어서 아주 특징적인, 이 차의 인상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역시 이 차체 보드에 그어 놓은 이 캐릭터 라인이 나름 제법 각을 강하게 잡아 놓고 있어서 좀 더 강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죠. 앞뒤로 타이어 235-50R 15 사이즈의 피렐리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 루프 위로 루프바를 적용을 하고 있어서 보기에도 참 세련돼 보이죠. 도어를 닫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묵직하게 닫히는 도어의 느낌, 이 차의 고급스러움을 얘기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뒷모습 키킹을 하면 도어가 이렇게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은 기본 615리터입니다. 제법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레버를 제껴서 뒷시트를 접으면 1655리터까지 적재 공간이 확장이 됩니다. 트렁크 바닥을 좀 더 이렇게 낮출 수 있고요. 다시 이렇게 높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바로 이렇게 걸리죠. 이런 부분 트렁크의 어떤 그 공간을 상당히 쓰임새 있게 기능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하단부에는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템포러리 타이어를 트렁크 바닥에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LED 시스템을 적용한 리어 램프, 포모션, 뒷모습 역시 강한 가로 라인을 강조를 하고 있죠. 곡선을 찾아보기 힘든 디자인입니다. 범퍼 있고요. 트윈 머플러, 범퍼 좌측에 하단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먼저 살펴보시죠. 자, 무릎 앞에 주먹 2개 여유 있죠.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뒷좌석을 위한 간이 테이블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옆에 음료수 컵홀더까지 있어서요. 이런 부분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리는 부분도 아주 간단하게 접어 들어가서요.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옆에 차창 원버튼으로 완전히 접혀 들어갑니다. 남는 부분 없이 완전히 접혀 들어가서 좀 더 시원한 개방감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 머리 윗공간 이런 정도, 성인 주먹을 세워서 충분히 드나드는 정도의 머리 윗공간 확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 시원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공간의 압박감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넓은 개방감 느낄 수 있을 테고요. 자, 센터 터널이 아무래도 좀 높게 솟았네요. 제 손바닥 높이 정도로 높게 솟아서 센터 터널이 주는 어떤 바닥 공간의 압박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어차피 뒷좌석 가운데 자리 불편한 자리니까요. 다리를 벌리 앉던가 센터 터널 위에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앉던가 어떻게 앉아도 뒷좌석 가운데 자리는 좀 불편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이렇게 팔 지지대 암레스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뒷좌석은 앞뒤로 슬라이딩이 됩니다. 제일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되네요. 최소한의 공간 이런 정도로 확보할 수가 있을 테고요. 하지만 그만큼 트렁크 공간은 좀 더 늘어나겠죠. 제1트로 미루면 자, 이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등받이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앞으로 하면 자, 이 정도 되고요. 이 정도는 좀 심하죠. 자, 이렇게 이런 정도 할 수 있고, 좀 더 등받이를 뒤로 뉘어서 이런 정도까지 편한 자세를 취하고 이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잡아당기면 6대 4로 뒷좌석을 접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트렁크에서도 트렁크에 있는 손잡이를 통해서 뒷좌석을 접을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센터 콘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가 센터 콘솔 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풍구하고 열선 시트 조절하는 레버 있고요. 그 아래 USB 포트 충전용 USB 포트가 하나 들어와 있고 C6V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앞으로 가시죠. 처음 시동 걸리는 느낌, 디젤 엔진의 느낌이 확연히 오죠. 디젤 엔진 특유의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사륜구동 시스템 포모션에만 적용되는 두 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속 레버 아래에 있는 포모션 액티브 컨트롤, 그리고 계기판이죠.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 11.7인치 모니터로 구성한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존의 계기판과 좀 다르죠. 포모션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정보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정보를 이렇게 정렬해서 볼 수가 있죠. 주행 보조 시스템, 레인 어시스트, 차로 이탈 방지 장치죠. 차로 유지 장치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속도 제한, 사이드 어시스트 등입니다.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등이 있습니다. 전화 한번 연결을 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금방 스마트폰과 연동이 됩니다. 연동한 김에 노래 하나 들어보죠. 스티링 휠에도 볼륨을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saw me coming back to life. 네, 이런 정도 오디오 들을 수 있을 테고요. 상당히 실내를 꽉 채우는 제법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 소리가 이런 덜덜거리는 디젤 엔진 소리를 좀 눌러주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아무래도 공회전 할 때 디젤 엔진 소리는 좀 거슬립니다. 이런 거슬리는 소리를 오디오를 통해서 눌러버릴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가지 형태로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를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의 속도계와 RPM 게이지, 아니면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형태로 계기판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음성 명령 버튼이 있는데요. 근처에 음식점 안내해줘. 분석 중입니다. 근처 음식점 안내합니다. 몇 번째 결과로 안내가 자, 이렇게 갈까요? 나오고요. 평화누리 캠핑장. 분석 중입니다. 몇 번째 결과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목적지 검색, 주변의 맛집이나 주유소, 병원 이런 부분들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블루투스 오디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디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음성 명령은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에만 적용이 되는 듯 합니다. 좀 더 폭넓게 차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음성 명령 기능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음성 명령 기능이 앞으로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부분인데, 자율주행, AI 부분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본사 차원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겠지만, 이런 로컬 시장에서 현지 언어에 맞추는 그런 과정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일 듯 합니다. 어떤 수입 브랜드들의 좀 취약한 분야가 바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하는 분야가 되겠죠. 내비게이션, 그리고 음성 명령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입차들이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차간 거리는 기본 하나, 둘, 셋, 4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센터 페이시아에는 8인치 모니터가 들어와 있죠. 랩타임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서킷에 올려놓고 달리면서 랩타임을 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150마력짜리 티구안을 서킷에 올린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요소들 적용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출력 모니터 보여줍니다. 터보 압력, 그리고 G포스, 그러니까 G값, 중력 가속도 값이죠. 그리고 킬로와트로 표시되는 출력, 네, 오프로드 정보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방향, 그리고 냉각수 온도, 오일 온도. 자, 타이어 각도도 이렇게 보여주네요. 조향 바퀴의 각도, 오프로드에서 필요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편의장치 연료 소비량과 공조 기능, 경제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싱크블루 트레이너 기능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앱 커넥트를 통해서 스마트폰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USB를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센터 페이지 아래 보면 2개 USB 포트가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크 등을 통해서 차와 스마트폰을 연동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차는 모두 3존, 3개의 존으로 나눠서 공조 장치를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싱크를 빼면 운전석은 좀 차갑게, 조수석은 좀 높게, 뒷좌석은 스티어링 휠도 열선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센터페이시아의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 공조 스위치, 그리고 열선 시트와 스티어링 휠 열선을 같이 조작을 할 수가 있네요. 이 아래 2개의 USB 포트, 그리고 12V 전원구. 자, 변속 레버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2개의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변속 시간을 아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변속기 시스템이죠. 포모션 액티브 컨트롤인데요. 모두 4개의 조건이 먼저 주어지죠. 자, 스노우 모드고요. 그리고 온로드에서는 온로드에서의 주행 모드를 또 별도 4개의 옵션을 주죠. 자, 에코, 노멀, 스포츠, 사용자 설정, 인디비듀얼이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오프로드입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인디비듀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조향은 노멀 상태로 할지 스포츠를 할지. 오프로드에서는 노멀이 낫겠죠. 타이트한 조향, 스포티한 조향은 오프로드에서는 조금 피곤한 느낌을 줍니다. 구동 유닛 오프로드에 맞추고요. 사륜, 오프로드 노멀 이런 부분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컴포트 노멀 스포츠 에코 이런 부분들 다 일일이 세팅해서 운전자의 취향대로 오프로드 주행 조건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덕길 하행 어시스트, 언덕길 주행 보조 장치, 파크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 다 일일이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프로드 최적화된 상태로 오프로드를 주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센터 콘솔, 이런 그 물 하나가 깊게 들어가죠. 500ml 정도의 생수통이 4개 정도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센터 콘솔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보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상당히 가로 라인을 상당히 강조하는 인테리어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곡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죠. 직선 위주의 가로 라인을 강조하는 인테리어입니다.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좀 고집스러운, 고집이 있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되죠.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게 인테리어를 좀 더 꾸민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느낌, 좀 더 직선적인 솔직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는 인테리어입니다. 아, 스티어링 휠 조향비 한번 보죠. 락트락 조향비 하나, 둘, 2.5회전 정도 하네요. 약간의 유격이 있고요. 자, 이걸 완전히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유격이 있죠. 이 정도의 유격이 있는 게 좋은 것이,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어느 정도 스티어링 휠에 유격이 있는 게 낫습니다. 오프로드 주행까지 감안한다고 보면 이런 정도의 유격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싶고요. 아,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컴바이너 타입입니다. 시동을 끄면 내려가고요. 시동을 키면 이렇게 수납됐던 반사판이 올라오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거죠.
운전자의 시선 분산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빨리 달릴 때는 저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유용하죠.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아직도 안 누르셨어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달려보겠습니다. 첫 느낌이 상당히 가볍다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차체가 움직이는 게 그렇게 억지로 움직이는 느낌이 아닙니다. 150마력의 힘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좀 기우였습니다. 공차 중량이 1770kg, 좀 무게가 있고요. 150마력이어서 마력당 무게비 10kg를 훌쩍 넘어서죠. 약 11.8kg, 12kg 가까운 무게가 되는데, 그런 그 파워 밸런스, 힘의 균형을 생각해 보면 차체 움직임이 상당히 가볍고 경쾌한 편입니다. 조향도 가벼운 편입니다. 요철이 되어 있는 도로 위 지나가는 느낌, 빨래판 길이라고 하죠. 80km 정도의 속도로 넘어가는데 충격이 불쾌하지는 않습니다. 80km 정도 속도와 상당히 편안하죠. 80km, 90km 아주 가장 편안한 속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듀얼 사용자 설정. 일단 스포츠를 택해서 좀 달려보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은 아닌데 꾸준하게 힘을 모아서 속도를 올려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변속 레버는 오른쪽으로 밀어서 매뉴얼 모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7단 DSG 다이나믹 시프트 기어박스, 듀얼 클러치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적용을 해서 변속 시간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갑니다. 그런 그 듀얼 클러치가 성능과 효율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비결이 바로 이런 빠른 변속 타이밍에 있거든요. 두 개의 클러치를 이용을 해서 바로바로 변속을 이어가기 때문에 동력, 힘의 전달에 빈틈이 거의 없습니다.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가속할 때는 좀 더 강한 성능을 계속 꾸준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빠른 변속을 통해서 동력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 그만큼 연비에는 플러스가 되겠죠. 성능과 연비, 성능과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양수겸장의 카드로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변속기 타입이죠. 노멀 상태에서 시속 100에 속도 맞췄고요. RPM 약 150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6, 5, 4, 3. 3으로 오는 변속이 시프트 다운이 안 됩니다. 1500에서 3100 사이에서 RPM이 움직이고요. 4단에서 7단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ADAS 시스템,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죠. 레인 어시스트,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서로 조율하면서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 트럭이 가고 있는데요, 차간거리를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조향에 개입하는 느낌이 상당히 정확하죠. 차로를 밟거나 터치하거나 하지 않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숙련된 운전자가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속도를 조금 올려서 돌아나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데요, 잘 타고 나가죠. 가속을 쭉 이어 나가는데 제법 빠른 속도까지 차로를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시속 160km까지 커버를 합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스포츠로 가고요. 자, 스포츠로 하면 투 가속 페달을 툭툭 밟아보는데 바로바로 어떤 그 차체의 반응이 끄떡끄떡 하는 느낌이 바로바로 오죠. 스포츠 모드에서 이렇게 직결감 있는 그런 반응을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 의외로 바람 소리가 크지 않네요. 자,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동하기가 아주 부담이 없습니다. 자, 속도를 제법 빠르게 올려보는데 바람 소리, 엔진 소리 그렇게 거칠지 않습니다. 빠르게 거칠게 몰아붙여도
엔진 사운드가 그렇게 거칠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차분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고요. 아주 빠른 속도에서도 바람 소리가 의외로 크지 않네요. 자, SUV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넓고 차체도 높이가 있는, 그래서 공기와 맞닿는 단면적이 제법 넓은 SUV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소리도 진짜 잘 잡은 듯 합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게 조율된 자동차다 라는 얘기고요. 그런 부분이 이 차의 성격과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준중형 SUV죠. 고속주행까지 거뜬하게 해내지만 차분하게 반응하는 엔진, 그리고 크지 않은 바람소리, 뭐 이런 부분들, 먼 길을 간다, 여행을 간다 할 때 상당히 편안하게 이 차를 느끼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 직분사 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가속을 쭉 이어가면 팡팡 터지는 강한 힘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고속주행까지 해냅니다. 뭐 어떤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는 성격 좋은 친구 같아요. 빨리 달릴 때, 중저속으로 달릴 때 높은 수준에서 보여주는 그 편안한 승차감도 있고요. 물론 도로의 굴곡을 따라서 어느 정도의 흔들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의 흔들림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불쾌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편안하게 차와 일체화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앞에 맥퍼슨 스트럿, 그리고 뒤에 멀티링크, 그리고 22550R 19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해서 상당히 성능과 승차감을 잘 매치시킨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편안하다 싶네요. 서스펜션의 느낌도 그렇게 하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말랑거리는 그런 그 소프트한 서스펜션은 아니지만 노면의 충격,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읽어내고 잘 충격을 완화시키는 서스펜션이지만 독일 차들의 그런 하드한 서스펜션에 비해서는 같은 독일 SUV지만, 같은 독일 차지만 조금은, 아주 조금은 소프트하게 세팅되어 있는 서스펜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앞뒤로 차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제동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안전띠가 일단 몸을 꽉 잡아주고요. 차체 높이가 있어서 초반에 살짝 숙여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이내 수평을 회복을 합니다. 초기에 강한 반응, 그리고 이후에 편안하게 안정을 되찾으면서 속도를 제어한다라는 얘기고요. 비상등 스스로 작동을 하고요. 상당히 거칠게 제동을 했지만 입력값에 비해서는 상당히 안정된 그런 제동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속 코너링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속도를 쭉 끌어올린 뒤에 코너를 돌아 나가 보겠습니다. 이 차 포모션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죠. 아무래도 코너에서 좀 더 그 특성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턴, 좀 빠르게 턴을 시도를 했는데 역시 이래서 사륜구동이죠. 높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불안한 기색이 없습니다. 타이어도 밀리지 않고요. 타이어와 서스펜션, 그리고 사륜구동 시스템이 아주 정확하게 높은 수준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코너에서 빠르게 돌아나가는 차체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륜구동 앞바퀴 굴림 모델이었으면 조금은 불안한 느낌을 받지도 않았을까 싶은 빠른 속도였는데 타이어의 네 바퀴의 구동력, 그리고 앞뒤의 밸런스, 뭐 이런 부분들이 안정되게 제어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코너였습니다. 높은 수준에서 구현되는 고속주행 안정감, 그리고 코너에서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부분, 바로 그런 맛에 사륜구동 시스템을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온로드에서 그렇고요. 오프로드에서야 물론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오프로드에서는 사륜구동 시스템이 좀 더 진가를 발할 테고요. 오프로드 주행을 하기가 좀 꺼려지기는 하는데요. 아주 간단한 오프로드 잠깐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잠깐 거쳐가는 길인데요. 낙엽이 쌓여있는, 오늘 또 오전에 비가 살짝 내려서요, 노면이 살짝 미끄럽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뭇가지들을, 장가지들이 있어서 좀 신경 쓰이기는 합니다만, 파크파일럿 주변에 이런 장애물들을 인식하는 건데요. 뭐 나뭇가지들, 또 이런저런 장애물들 나와 있어서 경고음이 계속 울리네요. 아무래도 오프로드 들어오면 이런저런 그 부담감은 좀 있죠. 언덕길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오프로드 정보를 보면
방향, 내비게이션 방향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각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급한 경사로를 잠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를 놔야죠. 오프로드에 자, 올라가 봅니다. 자, 구동력을 그래도 휠슬립이 일어나지 않고 슬슬슬 올라가고 있죠. 구동력이 걸릴 듯 말 듯 하면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 봐야죠. 자, 내리막길을 갈 때는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가 있죠. 자, 내리막 저속 크루즈를 세팅했더니 경사가 너무 크다. 자, 이런 내리막길도 드륵드륵 속도를 제어하면서 슬슬슬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경사로 올라가고 부드럽게 내려오고 하는 것을 보면 어지간한 오프로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타이어가 온로드용 사계절용 타이어죠. 오프로드용 타이어가 아니어서 어떨까 싶었는데요. 온로드용 타이어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런 정도의 오프로드 충분히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에서 언덕길 하행 어시스트 켜졌죠. 내리막길 주행보조 시스템. 경사면은 살짝 누른 길인데요. 타이어가 올라설 때 살짝 밀려내리는 감은 있는데 타이어가 그립을 잃지 않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륜구동 상태에서 로우 하이를 선택할 수는 없죠. 4L 그러니까 로우 모드 기어는 없지만 뭐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로우 기어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오프로드에서 아주 단단한 구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길 뭐 무난하게 슬금슬금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오프로드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싶네요. 자, 아주 오프로드에서도 사뿐사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침이 없네요.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한다면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일반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지만 그래도 제법 오프로드 구색을 갖춘 길이어서요. 아쉬운 대로 이 차의 오프로드 성능 이 정도 확인하는 걸로 만족할까 합니다. 오프로드 주행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중형 SUV이지만 중형급의 버금가는 그런 공간 갖추고 있고요. 무난한 주행 성능은 고속주행까지 무리 없이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요청하면 거부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주는 마음씨 좋은 친구 같다. 부탁 잘 들어주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돈 빌려달라는 얘기만 빼고요. 상당히 대하기가 편해요. 다루기도 편하고요. 부담 없이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쓰임새에서 두루두루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만능 SUV, 만능 준중형 SUV이다 싶습니다. 자, 주행 테스트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제로백 테스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셨죠? 누르셨으면 이제 제로백 테스트 이어가겠습니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150마력이죠. 1770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보면 11.8kg에 해당하죠. 약 12kg 정도 되는데요. 12초 전후의 속도로 시속 100km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메이커에서 밝히는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9.3초입니다. 마력당 무게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가속시간 보인다 싶은데요. 과연 실주행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기록을 보이게 될지 직접 GPS 계측기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주행 모드는 스포츠로 하고요. 에어컨은 끄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꾸준하게 힘을 몰아쓰는 그런 느낌이죠. 강한 힘을 몰아쓰는 그런 가속 반응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가속을 이어가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자, 강하게 힘을 끌어모아서 출발을 하고 있지만 트랙션이 잘 제어되고 있고요. 강하게 몰아붙이는 그런 가속감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힘을 끌어모으면서 가속을 이어가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이 GPS 계측기에 측정된 데이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Kiss for you.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될 텐데요. 달려가면서 실주행 연비 얼마나 나올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2.8km/L입니다. 3등급인데요. 그래도 제법 우수한 연비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주행 모드를 에코로 가고요. 지금 외기 온도가 19.5도, 거의 2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살짝 더운데요. 에어컨은 1단계 21.5도로 1단계를 택했습니다. 에어컨 안 틀고는 좀 무리일 듯해요. 트림미터를 리셋해서 출발합니다. 자, 싱크블루 트레이너, 경제운전을 유도하는 경제운전 가이드 기능이죠. 싱크블루 트레이너를 활성화시키고 움직이도록 하죠. 아이쿠, S 모드가 아니고 에코 모드로 가야죠. 차가 멈추면 시동이 딱 꺼지죠. 엔진 스톱이 일어나면 실내는 아주 조용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잠기네요.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다시 시동이 걸려버립니다. 잠깐 움직였는데 바로 또 엔진 스톱이 일어나고요. 브레이크에서 힘을 살짝 뺐더니 또 시동이 걸려버립니다. 자, 아주 예민한 엔진 스톱 시스템입니다 싶군요. 자, 싱크블루 연료절감 정보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변속은 더 이르게, 주유는 더 나중에, 아무 조작 없이 주행 상태 유지, 안락함은 증가, 연비는 감소, 경제운전 요령을 알려주는 내용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네요. 자, 이 차 요소수를 이용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죠. 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을 적용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요소수를 이용을 해야 되죠. 요소수가 떨어지면 또 주유구 옆에 있는 요소수 주입구에 보충을 해야 됩니다. 자,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아무래도 좀 사륜구동 시스템 자체의 무게도 있고, 변속 과정에서 동력의 손실, 또한 그로 인한 연비의 손해,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죠. 사륜구동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연비 면에서 보면 사륜구동 시스템이 좀 불리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나는 연비가 중요하다, 연비 좋은 차를 사고 싶다 라는 소비자들께서는 디젤을 선택해야 될지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야 될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주행 환경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장거리 주행 이런 부분이 많다면 디젤 엔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를 탈 일보다는 도심 주행이 많다 싶다면 디젤 엔진보다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얘기죠. 도심 주행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더 낮은 속도에서 배터리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연비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면에 디젤 엔진은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일정한 속도로 꾸준하게 달릴 때 좀 더 높은 연비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되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디젤 엔진 모두 높은 연비가 좋다라는 특성이 있지만 주행 환경에 따라서 실제 연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도심 주행에서 좀 더 연비가 좋아진다라는 얘기죠. 자유로를 따라서 27km 정도 달려왔죠. 이제 행주대교 북단에 곧 이르게 됩니다. 평균 연비 23.3 기록하고 있죠. 공인복합 연비 대비 리터당 10km 이상 더 달리는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바꿔 타고 지금 가양대교 앞두고 있습니다. 연비 24.2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디젤이라고는 하지만 리터당 24.2km를 달린다라는 얘기죠. 연비 표시가 계기판은 소수점 이하는
표시하지 않고 그냥 리터당 24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싱크블루 트레이너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24.2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계기판에는 그냥 24까지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는 듯 마는 듯, 오른발이 공중에 뜬 듯 아닌 듯 가속 페달을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차들이 브레이크 등이 좀 들어오네요. 멀리 보고 미리 대응을 해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연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체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들이 길게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24.3까지 일단 연비는 끌어올렸고요. 이 체증 구간에서 연비는 안 좋아지겠죠. 자, 교통 체증을 만나면서 자동차 연비 조금씩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체증 구간 거의 끝나나 싶고요. 다행히 연비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네요. 2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체증은 빠르게 풀렸습니다. 다시 차들이 속도를 올리고 있죠. 자, 사륜구동 시스템이어서 연비는 조금 손해를 각오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더워서 에어컨까지 켰습니다. 연비에 불리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9 높은 연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류교차로 한강철교까지 달려왔습니다. 야, 연비 24.6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고 연비입니다. 교통 흐름이 좋았다라는 얘기죠. 평균 속도 66을 유지를 했으니까요. 약 48km 달려온 연비 지금 24.6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놀랍네요. 그래도 1700kg이 넘는 몸무게를 가진 준중형 SUV의 연비가 24.5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교통 흐름이 좀만 더 좋았다면 25까지도 충분히 넘기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통체증이 좀 일어나고 있어서 여기서부터는 연비가 그렇게 좋아지기는 어렵겠다 싶습니다. 24.5에서 연비는 피크를 찍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는 지점입니다. 연비 24.1입니다. 선방했죠. 노량대교 거의 전 구간이 교통체증이었는데요. 구간 지나오면서 그래도 리터당 24km를 깨지 않고 유지하면서 체증 구간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통체증 구간에서도 컨트롤을 잘 하면 연비가 줄어드는, 연비가 악화되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싶은데요. 23.9로 떨어졌네요. 24벽이 무너졌습니다. 확실히 오르막에서는 연비 손해를 감수해야 되네요. 잠깐 고가차도 오르막 올라왔더니 연비가 확 안 좋아졌습니다. 가다 서다 이어지는 도심 구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비 뭐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싱크블루 트레이너 가운데 이제 표시를 보면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죠. 초시계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1분 동안에 연비 그래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빨이 좀 짧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도심 구간 들어와서 연비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 그래프, 원형 그래프가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네, 교도역 내거리에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연비 22.1 기록했습니다. 대단한 연비죠. 자,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교도역 내거리까지 55km 1시간 11분 동안 달려온 연비 22.1km per 리터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트렁크의 이 부분 상당히 날카롭게 각이 져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게 닫히는 동안 이 부분이 닿으면 다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죠. 이렇게 닫힐 때 꽤 버텨보는데 나중에 걸려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멈추고 이렇게 스톱이 되긴 하지만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다가 문이 닫힐 때 이 부분에 신체 일부가 닿게 되면
꽤 다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 부분 전동식 리어 게이트여서 자동으로 열고 닫히게 되니까 수동으로 힘껏 리어 게이트를 닫는 일은 없겠죠.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날카롭게 드러나 있는 철판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 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먼저다라는 얘기죠.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포모션 시승을 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의 장점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저속 구간, 고속주행 구간, 코너링, 오프로드 이런 부분에서 시종일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바퀴가 구동을 하면서 차체의 균형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주는 사륜구동 시스템의 특징, 폭스바겐 티구안 포모션 역시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주행보조 시스템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어 있어서요. 운전이 편하고 안전합니다. 차로의 중앙을 유지하면서 달려가는 느낌이 숙련된 운전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내가 운전을 하고 있지만 아주 운전을 잘하는 누군가가 함께 운전하는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만큼 운전이 편하고 안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판매 가격 4,757만원 어떠신가요? 사륜구동 시스템을 장착한 준중형 독일산 SUV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나름 합리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의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